안녕하세요. 개호병원 진료과장 안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질환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시나요? 두려움, 공포, 혹은 멘붕과 같은 감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질환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발병하셨거나 아니면 입원하신 지 얼마 안 된 환자의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런 감정들이 특히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거짓 정보나 선입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정신질환 관련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 오해는 나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김나경 선생님과 정소봉 선생님께서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최대한 단순화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유전과 환경 혹은 양육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유전은 덤프트럭이라면 양육은 오토바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덤프트럭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 옆에 와서 아무리 들이받은들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유전은 애초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신질환의 원인이 유전과 양육이다 보니 정신질환이 나 때문에 생겼다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수는 있지만 잘못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정신질환자분들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뭘 잘못하셔서 질환이 생긴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오해는 입원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입원 시점. 이 부분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들 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입원 시점을 칼로 무 자르듯 정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 이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이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게 됩니다. 제 환자분 중 30대 남자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약을 잘 드셨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고 이틀 정도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에 짜증, 까칠함, 그리고 공격성과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아버님과 상의를 해서 강력한 수면제 일주일치 처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나서 환자분께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상도 있었고 조치도 필요하지만 입원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50대 여자분이시고 조현병으로 1년 정도 치료받고 퇴원하셨던 분입니다. 9개월 정도 약을 잘 드셨는데 마지막에 2주 정도 약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증상이 재발하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재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셨을 때 어쩔 수 없이 바로 입원을 진행해야 했고 입원하고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증상들이 아직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장기 입원이 아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이 사이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3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약을 잘 드셨는데 이분은 꾸벅꾸벅 조는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약을 빠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환청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께서 병원에 방문하여 주셨을 때 제가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약도 바꾸고 증상도 잡아야 되니까 입원을 하긴 해야겠다. 그렇지만 단기간 입원으로 짧고 굵게 우리 해결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3주 만에 그걸 다 해결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가능하고 입원이라고 다 같은 입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약을 잘 드시고 계셔야 이와 같은 옵션들이 가능해집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입원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오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입원의 목표입니다. 입원의 목표에 대해서도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간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집에 갈 만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 갈 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셔야 됩니다. 이 기준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출이나 외박과 마찬가지로 퇴원도 100% 확실한 것은 없고 어느 정도 모험이고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퇴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불안하시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다고 끝도 없이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 관련돼서 생각해 볼 세 번째 오해는 치료하는데 약만 먹인다는 겁니다. 이 말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약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신과 약물은 모두 중독성이나 습관성이 있다. 신경안정제나 수면제와 같이 심리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약들도 약을 계획에 따라서 점차 줄여서 끊으면 모두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신과 약물들은 의존성이나 습관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신과 약을 먹으면 바보가 된다? 아닙니다. 정신과 약물들 중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약간 멍하게 만드는 약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들이 여기에 뭔가를 고장내켜서 바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이 나타나면 약을 바로 끊어야 된다? 이것 역시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집중력 흐트러뜨리는 것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가지 부작용들, 기다리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하신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담당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끊어도 된다? 이것 역시 아니죠. 우울증처럼 약을 충분한 기간 복용하면 실제로 끊을 수 있는 질환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현병과 조울증은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한다? 이것 역시 아닙니다. 이 질문을 제가 어떻게 받게 되냐면, 외래에 약을 잘 드시던 환자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행 때문에 혹은 뭔가 사건이 있어서 3일 정도 약을 못 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3일 정도 약을 못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다 좋아진 거죠. 약 끊어도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분께서 2주 만에 재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제 환자분들 중에서 4개월 만에 재발하신 분도 계시고 무려 9달 만에 재발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는다고 바로 재발하시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재발을 하시니까 꼭 잘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 절대로 재발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한테 되물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재발을 완전히 막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약을 먹느냐? 정신과 약물은 재발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재발의 횟수를 상당 부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재발할 것을 4년에 한 번으로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몇 개월씩 입원 생활하는 것보다 4년에 한 번 하는 것 훨씬 할만하지 않을까요? 치료하는데 약만 먹인다. 이 오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치료는 없냐는 겁니다. 정신과에 약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법들 중에 치료처럼 느껴지는 치료도 있고 저게 치료야? 라고 갸우뚱하게 하는 치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치료법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치료와 같은 치료, 전기 경련요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경련요법 혹은 ECT는 머리 양쪽에 전극을 대고 전류를 잠깐 동안 흘리는 겁니다. 보기에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치료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계속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같은 치료 두 번째, 자기장요법을 들 수 있습니다. 전기경련요법에 비해서 훨씬 쉽게 수행할 수 있어서 이거는 여러 의원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요법이 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앙금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거를 풀어내는 치료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를 치료처럼 느껴지는 치료,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명상. 어떤 분들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이 무슨 치료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 정도 효과가 좋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렇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보호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책이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치료는 결국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이 모여 환자분께서 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자 베이스가 되는 것이 약입니다. 약으로 증상을 조절을 해야 그 이후 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질환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몇 가지 오해들하고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요병원 진료과장 안호영이었습니다.